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새 주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새 주, 새 시작. 저희 돌직구쇼 인재 영입 대상 1호 이상돈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이야기 돌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상돈 교수님 저희 돌직구쇼 인재 영입 1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재 영입은 이렇게 해야지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은 박영선 의원을 탈당 못하게 하겠다, 남아있게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밝혔습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박영선 의원 어떻게든 모셔오겠다, 박영선 의원을 두고 양 진영 간 러브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이상돈 교수님을 통해서 박영선 의원의 거취 저희 도직구쇼에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오늘 이면에 실린 기사인데 대만 선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만 선거판을 뒤흔든 건 대한민국의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쭈이양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쭈이양이 뮤직비디오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것, 대만 통통 선거에 큰 파장을 미쳤습니다. 대만과 중국, 한국 3개국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쭈이양이 소속되어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사가 해킹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 과연 어디까지 퍼질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주말 동안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던 이 사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아들 시신 훼손 후 4년간 태연히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난 친구. 7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버지 최모 씨. 근 4년간 아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채 태연하게 생활했다는데 끔찍한 이 사건의 전모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40개월, 근 4년. 그 누구도 아이를 찾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찾지 않았다. 2012년 4월 30일, 3년 9개월 뒤 15일, 최군은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다가 처참하게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무려 40개월. 자식에게 저지른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범행. 그런데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최군이 다니던 학교, 동네 주민센터 직원, 친인척, 이웃, 주변의 누구도 사라진 최군의 행방에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친아버지인 최모 씨는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다. 경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잠시 후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최근뿐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결석 초등생 220명. 그중에 행방불명 아동이 최군 이외에도 12명이 더 있었다. 13명 중 1명이 최군으로 드러난 겁니다. 경기 부천 시신 훼손된 지 4년 만에 발견된 초등생과 같이 소재가 불명확해 경찰에 신고된 초등학생이 무려 12명. 이 중에 상당수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최군과 같은 사건 12명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네, 이번엔 정치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마포에 출마를 선언한 안대희 대법관, 마포갑을 출마하겠다. 그런데 그 마포갑에는요, 당협위원장이죠. 경쟁자 강승규 전 의원이 있습니다. 강승규 전 의원, 이거 무임승차다. 마포갑이 어떻게 험지 출마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포갑이 사실은 험지는 아니죠. 김무성 대표,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설득했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 김무성 대표의 제안을 뻥 걷어찬 셈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야당 얘기 가보겠습니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최고위 해체하겠다. 문재인 대표 내일 사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의 사퇴, 드디어 사퇴하나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측근인
최재성 본부장의 역할, 과연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아닐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약 사이다 사건에 이어서 이웃에게 농약 두유를 건넨 70대, 3년 전 험담을 한 것에 앙심을 품었다. 부여에서 7살 아이 등 3명이 이 농약 두유 때문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두유팩에 농약을 주입해 이웃에게 건넨 70대. 요즘 농촌 임신 무섭습니다. 이 농약 두유 사건도 잠시 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사건부터 정치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친아버지가 7살 초등학교 1학년 친아들의 시신을 정말로 무자비하게 훼손하고 절단한 죄. 그런데 오늘 궁금한 것은 과연 그 친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살해했느냐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에 따르면 친아버지인 최 씨는 내가 고의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설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최 씨가 폭행치사나 살인 혐의를 지능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다. 경찰이 최 씨의 구속영장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친아버지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그 전모부터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2년 4월 30일, 3년 9개월 전, 근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미 2012년 4월 30일에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숨진 최 군이 학교를 무단 결석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3년 9개월 전 2012년 4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최 씨 말고 어머니 한 씨는 이때부터 학교에 아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년 9개월 전에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홈스쿨링을 하겠다라고 포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곧이어 2012년 8월 30일, 2012년 4월 30일로부터 4개월이 흐릅니다. 최 씨가 최모 군이 숨진 뒤 4개월 뒤, 최군 결석 일수가 90일을 넘으며 학교에선 정원 외 관리 학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이 이 최 씨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려 수도 없이 시도를 했지만 부모들은 학교 측과 연락을 끊었던 겁니다. 그 뒤로부터 또 2개월이 흐릅니다. 2012년 10월에서 11월, 최군의 아버지인 최경원은 나이가 34세, 30대 초중반입니다. 욕실로 끌고 가던 와중에 아들이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한 달 뒤 숨졌다라고, 이 시점에 숨졌다라고 체포 후에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욕실로 안 씻어서 끌고 가던 와중에, 그런데 본인 표현도 끌고 가던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아들이 넘어져서 의식을 잃었다. 그 뒤 한 달 뒤 숨졌다. 2015년 12월 12일, 이 시점, 바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던 인천 16kg 11세 여아의 탈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건 덕분에 이 최군의 사건도 드러나게 될 셈이죠. 2015년 12월 23일, 정부가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을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학교 측에선 최군 어머니 한 씨에게 전화를 걸자 아이가 가출했다라고 아이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 수상이 여긴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고 최군의 시신 훼손 사건이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2016년 1월 14일에서 15일, 최군 어머니인 한 씨가 인천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 최경원은 운동 가방에 최군의 시신을 나눠 담고, 그리고 그 가방에선 현금 300만 원까지 발견이 됩니다. 어머니 한 씨가 아버지 최경원에게 연락을 해서 도피하려 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현금 300만 원에서 나타납니다.
지인 집으로 사체를 운반하고 도주 중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들 시신 훼손 사건. 경찰의 최대 큰 관심사는 사고냐 살해냐입니다. 6가지 의문점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6대 의문점. 6대 의문점. 첫 번째로 보실까요? 최군이 언제 사망을 했느냐? 2012년 4월 30일 학교 장기 결석을 시작했던 이 시점이냐? 아니면 그 아빠 최 씨의 주장대로 그 뒤인 11월에 모국시키려다 사고가 난 것이냐? 사고냐, 살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의문점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주장대로 진짜 사고였냐? 내가 평소 말 안 들어 체벌은 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순 변호사님.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은 다 좀 답은 천천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1번 먼저 최군이 언제 사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망 시점이 이미 충분히 많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부검을 통해서 마치 몇 월 몇 시에 죽은 거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막 이렇게 몇 시간 전에 사망한 건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이가 사망을 한 지 근 4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 사망했는지 시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데 아버지의 진술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아버지라는 사람이 4월부터 아이를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0월에 목욕하다가 다쳤다라는 부분에서 아버지의 진술이 많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고의로 아이를 죽인 것은 아니다라는 의도에서 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갖지만요. 예. 현실적으로는 언제 죽였는지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경원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아도 언제 죽었는지 밝혀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장 큰 의문점은 최경원이 아이를 살해했느냐 아니면 최경원의 주장대로 아이를 목욕시키려다가 욕실에서 넘어져서 한 달 뒤 사망한 사고였느냐 여부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제가 김진 앵커한테 한번 되물어볼게요. 예. 가정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아이가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 아이가 사고가 났다. 저는 119부터 신고할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예. 어떤 가정이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119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안고 뛰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봤던 여러 사건들요. 만삭 의사 부인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가정 내 사망 폭행 사건에서 범인의 가장 큰 특징 1번은 119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9를 찾지 않은 거다. 왜 안 찾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습니다. 1번,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랬던 마음이 일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2번, 그 아이가 일부러 죽이진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행동에 자신이 책임이 있는 것에 처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 119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절대 119에 신고하지 않는다. 119의 내역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통화 내역은 지금 아마 통신사에서는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미 예. 4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119는 아직 보관하고 있을 거거든요. 119의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의 죽음에 아버지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 살해했을 가능성. 이 1번 심증이 가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직접 죽이진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아이가 다쳤는데도 그걸 한 달간 방치했다. 그렇다면 그는 부작에 의한 살인 또한 성립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더 충격적인 건 아들 시신을 사망 후에 아침 방송에서 제가 생방송에서 표현하기 힘든 말이지만 시신을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을 해서 근 4년 가까이 냉동고에 냉동 보관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아이의 피부 조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의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다. 그럼 세 번째 의문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매장을 하지 않고 왜 냉동 보관을 했을까? 아내 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친정을 다녀오니 시신이 훼손돼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냉동을 보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 부분이 참으로 의문스러운데 동아일보 논설위원님, 정성희 위원님, 차마 지금 생방송 중에 다 표현을 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의 시신이 군데군데 너무 심각하게 훼손이 돼 있었는데
친아버지 최경호는 왜 매장을 하지 않고 냉동 보관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던 걸까요? 결국은 자신의 어떤 책임이나 그러니까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택했다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예. 지금 아침 신문에 보면 왜 그럼 그런 끔찍한 방법을 택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암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 바로 그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오원춘에 의한 조선족 오원춘에 의한 여성의 시신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오원춘의 여성 시신 훼손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진술한 시점 한 달 전쯤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사건을 보고서 모방해서 시신유기의 방법으로 따라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고 시점이 오원춘 여성 시신 훼손 사건, 유기 사건 한 달 직후에 벌어졌기 때문에 네. 오원춘의 범죄 수법을 이 아버지가 따라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아이의 사망 시점도 오원춘 사건 이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앞뒤가 맞아떨어집니다.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이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네. 계속해서 의문점은 이어집니다. 네 번째 의문점인데요. 가방과 쓰레기 봉투에서 아이의 시신은 발견이 됐지만 문제는 나머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 최모 씨가 최경원이 아이의 시신을 변기와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라고 진술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이 아내의 진술이 사실인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이 범인의 심리랄까요? 이런 끔찍한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아이의 시신 전체가 다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변기 쓰레기통 저는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서 상상할 수도 없고 입에 언급하기도 싫은데요. 예. 이 점을 보더라도 사체를 훼손한 이런 정황을 보더라도 아버지가 이 아이 책임에 아주 큰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보통의 부모라면은 자식이 어떤 경위로든 사망을 했을 때에 그 정말 사망한 시신조차 아까워서 건드리기 힘들어 하는데요. 사망한 시신조차 아까워서 못 건드리게 한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일반적인 부모인데 그거를 저렇게 잔혹하게 부분 버렸다는 점에서 아버지는 아이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신의 무슨 책임을 감추는 데 더 급급했던 것 아니냐. 예. 결국은 아이의 죽음에 아버지의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사건 조서를 보면요, 임선 변호사님. 바로 그 부분인데 최경원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 안위만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경찰이 구속영장에 명기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혹시 아버지 최경원이 폭행치사나 살인 혐의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치밀하게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아들 시신을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이 아무리 부인을 한들 그거는 오히려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해서 구속의 사유로 더 명확해 될 뿐인 거죠. 예. 예,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데는 자신의 부인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부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 지금 두 어린 딸의 쌍둥이 아버지인데 오늘 조간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아이의 시신의 얼굴 부분이 멍이 든 듯 변색이 된 것을 확인을 했다. 아이의 얼굴 부분에 멍이 든 흔적이 발견이 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저는 아까 우리 임 변호사님 말씀처럼 차마 이 뉴스를 잘 못 보겠어요. 너무 예. 마음이 아파서. 일단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살해자인 최 씨가 마땅한 직장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이 없었다. 34세인데 직장이 없었다. 마땅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엄마가 아이를 기른 게 아니라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고 예. 이 최 씨가 아이를 길렀다는 거예요. 예.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한 몸조차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기르면서 자기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이가 뭔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끊임없이 폭행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거기에 한 발 더 나가갖고서는 시신 유기부터 시작해서 저는 정말 끔찍하게 마음이 아팠던 거는 어린 딸이 하나가 더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숨진 아들의 여동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사실상 했던 얘기를 보면은
부모가 오빠를 죽인 걸 알고 있지 않았는가. 아, 여동생이 진술한 부분에 예.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여동생은 알고 있었네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막 두 돌이 됐는데 두 돌이 되면서 그 아이들이 서로 엄마 아빠 얘기하면서 옆에 그 자기 쌍둥이지 않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아이가 없어지면 엄마 어디 갔어? 하고 얘기할 정도로 두 돌 된 아이들도 형제의 의미를 알아요. 예. 근데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오빠가 갑자기 없어지고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딸아이를 가지고 더 애정을 갖고 쏟는다? 저는 정말 사람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도저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예. 최군이 임 변호사님.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얼굴에 변색이 있었다는 거는요. 아마 이제 냉동 보관을 한 바람에 그 변색이 지금 확인이 된 건데요. 그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1번 그 변색이 있었다는 부분. 얼굴에 변색이 있었다. 두 번째는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홈스쿨링 하게 된 계기가 아이가 그부의 다른 반 아이의 손등을 연필로 찍은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뭐 학교 폭력위원회 회부가 됐고 그러자 아이의 엄마인 한 씨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고 예.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그런 폭력 성향을 보였다는 것은 아이 자체가 폭행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 얘기가 정말 사실이라 하더라도요. 욕실에 끌고 가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아이가 정신을 잃을 정도면은 예. 그동안 계속 폭행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 부분에 이미 손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폭행에 노출돼 있었다.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전과가 없는 사람 아니냐 어제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전과도 없는 사람은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전과가 없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예. 사기죄의 전과가 있습니다. 무슨 사기죄냐면은 뭐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서는 게임 아이템을 안 팔아갖고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예. 게임 중독자입니다. 게임 중독자였군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었을 거라는 것은 아마 지금 좀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부천에서 11세 아이가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탈출했던 사건의 그 이면에도 아버지의 게임 중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게임 중독 증상을 보였다. 임선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의문점은 이어집니다. 5번째 의문점. 아니, 아내 한 씨는 왜 신고를 안 했나? 아버지 최경원이야 이렇다 치더라도 아내는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아내의 주장은 남은 딸을 혼자 키울 수 없어서 라고 말했고 또 일간에서는요. 이 최경원이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때 군대 갈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했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짚어볼 건데요. 정성희 위원님, 아까 쌍둥이 아버지 김병민 의원이 말했듯이 이 아이 어머니 한 씨는 여동생이 오빠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하게 친정으로 여동생을 데리고 갔지만 이 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렸다. 왜 이 아이 어머니 한 씨는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공범인가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 아이는 그 아빠가 키우고 엄마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고가 나니까 이제 친정으로 보내고서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시신유기가 있었는데 돌아와서 아이가 없어진 걸 알았으면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당연히 추궁을 하고 아이의 그 신고를 하거나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 어머니도 굉장히 그 의존적이고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나이로, 큰 아이의 나이로 추측해 보건데 최소한 23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결혼은 좀 더 젊었을 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21살이나 22살에 결혼을 했다고 보고 그 당시에 이 남자는 아버지는 역시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갑내기 부부였군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기 자신의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다음에 엄마는 일을 하느라고 아이를 돌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들하고 정상적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근데 또 이제 반대 증언이 나오는 것이 이 아이가 큰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서 굉장히 극성스럽게 아이를 키웠다는 증언도 나오거든요. 최군이 살아있을 때는. 네. 그리고 또 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딸 학교가 먼데 지금도 딸을 데리고 학교에 직접 등교를 시킨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런 거로 볼 때 제가 이것도 완전 추측이라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정상적으로 클 때는 이렇게 돌보고 있었지만 딸과 아들을 비교했을 때 아들이 굉장히 부실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하고 하니까 육아에 대한 어떤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정을 전부 다 딸한테만 쏟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모습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임수연 변호사님. 정말로 이상한 게 아이 어머니 한 씨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아들 최군이 살아있을 때 이 아이 엄마 한 씨가 극성스럽다라고 주위에서 말할 만큼 아이를 잘 챙기고 아이 학교에 계속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선생님이 잘 돌봐주지 못한 건 아니냐 항의를 해서 선생님이 대응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극성스러운 애정을 보였는데 최군이 사망한 이후 주변한테는 아들은 원래 없었던 것처럼 딸과 엄마와 아빠 3인 가족 행세를 했다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데 저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예.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져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건강한 애착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했던 것이 건강한 애착은 분명히 아니었고 어느 순간 그 애착이 뚝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엄마의 말도 저는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에 아버지가 아이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일단 아이가 아버지 말 따라 10월에 다쳤다고 쳐요. 그럼 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아이가 다시 정신을 차리길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것도 엄마의 모습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11월에 사망을 했을 때 11월에 사망했는데 사망한 걸 눈치를 챘을 때 내가 처리할 테니까 잠깐 친정에 가 있어 라는 말을 듣고서는 친정에 갔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런 사람도 남편이라고 같이 살고 싶습니까? 예. 아버지라고 내 딸의 아버지로 두고 싶습니까? 보통의 엄마라면은 돈도 어차피 안 벌어오겠다. 게임에 빠져 있겠다. 예. 갖다 신고를 해버리죠. 군대 가는 게 뭐 그리 무섭다고 그런 아이를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 거지곧대로 친정을 갔다. 전 그 말도 솔직히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안 간다.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2012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화 내역을 보면 기지국에 다 나와서 정말 예. 친정을 갔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그 조회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너무 근 4년간 시간이 지나버렸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그 다음에요. 이번에 이제 드디어 조사가 나왔을 때 예. 조사가 나왔을 때도 엄마가 먼저 붙잡혔습니다. 왜 먼저 붙잡혔느냐? 아버지를 도망시켰거든요. 조사 나올 것 같으니까 도망가. 한 씨가 최 씨에게 조사 나올 것 같으니까 도망가 전화를 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로 그 아이의 냉동실에 있었던 그 죽은 최근의 시신을 지인한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조사 나올 것 같아. 이 모든 사태를 볼 때 이거는 단순히 아버지의 뒤에서 방조적으로 어떻게라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범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 어머니 한 씨가 그렇다면 아이 어머니에게 최소한 아이를 예. 아이 죽음을 방조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공동 정범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법대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성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아이 어머니도 공범을 피해갈 수 없다. 임수연 변호사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 근데 법관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유죄파 똑같이 공동정범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도 그렇고 거슬러 볼 것 같으면 네. 좀 비정상적인 게 많았죠. 비정상적인 게 많다. 벌써 한 20년 이상 됐지만은 어떤 또 폭력적인 그 멀쩡한 직업 있는 아버지가 예. 친딸을 십몇 년 동안에 막 그 성추행하고 같이 그랬는데 그 엄마가 그대로 용인하고 오히려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딴 나라 같은 말이죠. 미국서 뭐 이런 정도 일이 아니라 뭐 두 멀쩡한 부부가 자기 집의 지하실에다가 어린 10몇 살 먹은 여자아이를 갖다가 여러 명을 납치해서 십몇 년을 동안을 가둬놓고 이런 일이 이게 실제로 있다고요. 말하자면 예. 영화 그 무슨 그 양들의 침묵 같은 이런 일이 막 그냥 있는 건데 그래서 참 이게 뭐 우리가 기존에서 보는 틀에서 보면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은 세상에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뭐 외국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정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계속되는 의문점으로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의문점은 이겁니다.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제가 짚어드렸듯이 40개월, 근 4년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행정기관에 문제는 없는가? 학교 측은 우선
아이가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주민센터에 2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다는데 주민센터로부터 학교가 행방 통보를 받지 못했다. 행정기관의 문제는 없는가? 이 부분 지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님, 학교와 주민센터 뭘 했냐? 그러니까 아동 보호 정책이 있는데 구호만 이제 요란했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아이가 결석을 했을 때 담임 선생님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고요. 돌아와서 한 행동이 주민센터에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예. 또 공문을 보낸 거에 대해서 물론 주민센터는 당연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동문에 대해서 답신을 해달라는 것도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할 의무가 없다. 예. 왜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면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아동보호 정책이 있지만 작동을 하지 않았고 그 4년 동안 그 가족을 제외한 이웃과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 아이 하나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도 이 사건도 지난번에 인천에 16kg 아이가 발견된 다음에 정부가 장기 결석 아동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죠. 네. 조사 결과에 지금 장기 결석 초등생이 220명이 지금 찾아졌는데요. 그 13명에 대해서는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아직도 13명에 대해서 소재가 사라졌습니다. 불분명하다. 물론 그 중에서는 아파서 장기 결석하거나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아이들이 발견이 되긴 했지만 13명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작년에 그 인천 초등생 예린 사건 이후로 예. 알아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헌법상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교육은 지금 중학생까지지만 아이가 최소한 우리 헌법상 13살 중학생까지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의무가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국회에 아동학대 방지법을 70개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 예. 법안 하나하나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이 헌법상 교육을 잘 학교에서 가정이 붕괴되고 엉망이 됐다면 최소한 우리 국가나 사회 시스템에서 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학교라는 제도나 또 어떤 이웃 공동체, 주민센터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것은 작동하도록 예.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의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정성희 위원께서 짚어주셨듯이 국회에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70여 개가 잠을 자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아꼈는데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수법, 아동복지법, 교육공무원법 등등 70여 개의 아동학대 방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정쟁에 치이고 총선에 밀리고 선거구 이슈에 밀려서 국회의원들은 아동학대 70여 개 법안에 전혀 관심이 없었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일이 생기면 원래 이제 법안이 사실은 이런 게 있었다.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송파 세모녀 사건 때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도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제 주민센터 공무원이 뭘 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나 과부하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 이분들한테는 어떤 사법 경찰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갔는데 아이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왜 내 자식을 당신이 보려고 하냐라고 거절했을 경우에 권한이 전혀 없어요. 권한이 그러니까 없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 보장 공무원들에게 이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좀 권한을 높여주는 거. 네. 그리고 사회복지 보장 공무원하고 학교와 이제 경찰이 좀 예. 삼각 공조 체제를 항상 상시적으로 갖출 수 있게 하는 걸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우리가 잠시 후에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 다룰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현재 마비돼 있다. 예. 선거에 목숨을 거는 국회의원들조차 자신의 선거구조차 결정하지 못한 국회니까 뭘 더 기대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정쟁에 치이고 총선에 밀려서 아동학대 방지법안 70여 개 중에 하나도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게요. 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7일 이상 결석 시에 교장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죠. 예. 저는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2012년에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천에서 부평으로 이사를 갑니다. 예. 이사를 가서 2013년에 딸아이는 전학을 시켜요. 어허.
아들은요? 아들은 붕 뜬 거예요. 아들은 붕 떴다. 아들은 최소한도로 전학을 시킨 것도 아니고 전학비에서도 갑자기 아이가 안 나와서 장기 결석으로 방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집은 이미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학비에서는 아마 당연히 주민센터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 정도에서 그친 건데 그 뒤로 학교도 나선 교육청도 주민센터도 아무도 이걸 방치했다는 거죠. 예. 사실상 여기서 초등중 교육법 이 개정안을 통해서 교장이 나름대로 조사 권한을 갖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결석한 아이들을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고 끊임없이 챙길 수만 있었어도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네, 저는 그 사회복지 시스템 그리고 어른들의 무관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동이 어른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실종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 분명히 우리 반에도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 행색이나 옷차림이나 성적이나 그 아이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주눅이 몸에 든 듯이 학교를 왔다 갔다 했고 예.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아이들의 소외 속에서 지냈었고요. 예. 다시 또 주눅이 든 채로 집에 갔던 게 기억이 나요. 나는 그 아이들한테 나는 왜 관심을 쏟지 못했을까?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이런 뉴스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내 사회 시스템 제대로 정비 안 돼 있고 뭐 비용 예산이 예산 과부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이 뉴스를 보는 분들 중에는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들이 많을 텐데요. 그들의 대부분은 내가 내 자식한테 9개를 주고도 못 주지 못한 하나가 아쉬워서 마음 아픈 분들이겠지만요. 예. 그 아이들에게 혹시 옆에 그분 주변에. 중에 예. 무관심 속에 있는 아이가 없는지도 한번 가정을 통해서 네.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커서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민선 변호사님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또 유독 마음을 안타까워했는데 뭐 우리 모든 국민의 마음일 겁니다. 사고인지 살해인지 우리 경찰이 분명하게 밝히는 작업 또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한번 제대로 짚어볼 텐데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최고위 해체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위가 해체되면 문재인 대표 뭐 기능도 없는 대표직 유지해서 뭐하냐 이런 말도 했었는데 문재인 대표 내일 사퇴할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대위에 친노는 없다. 내가 친노 패권 청산 못하면 뭐하러 왔겠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네. 많은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비노 의원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 사퇴 언제 하냐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텐데 내일 대표직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일성이 공천권 등 정권을 받아가지고 왔다. 였지 않습니까? 정권은 이미 이제 나에게 넘어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회라든지 기존의 조직은 필요가 없다는 건데 말하자면 말 그대로 비상대권인 거죠. 선대위원장 플러스 뭐 비대위원장 모든 역할을 이제 다 하게 되는 것인데 예. 그게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여요. 주류 진영에서.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기 전에도 문 대표 이선 후퇴 이야기는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문 대표가 그때 했던 이야기는 이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공천이 시스템이 되게 만들어 놓고 나는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김종인 1인에 대해 가지고 집중을 해놓고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당헌 당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최고위원회하고 이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뭐 중앙위원회라든지 상무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후다다닥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죠. 예, 이상돈 교수님. 네. 이 비노 의원들을 주말에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비노 진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제 와서 문 대표 대표직 사퇴한들 무엇하며 첫째, 두 번째 문 대표께서 사퇴를 한다 해도 최재성 의원 등 문 대표의 최측근들이 공천 작업을 휘두를 건데 의미 없는 사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문재인 대표가 진작에 사퇴했으면 오늘날 같은 사태가 오지도 않았죠. 아, 문재인 대표 진작에 사퇴했어요. 네, 그리고 김종인 박사님이 그 전부터 그 제3당은 좀 어렵다. 그리고 어차피 현재 말하자면
이름 바뀌기 전에 새정치연합의 예. 문체제를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까운 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먼저 좀 사퇴 못했느냐? 예. 그건 사퇴를 원치 않는 집단이 공고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를 강하게 원하는 집단이.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못 둔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럼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야말로 막바지에 이렇게 돼서 그냥 비주류 의원들이 와르르 나가버리면은 수도권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그래서 이런 시국을 보는 관점이 그 윤여준 전 장관님하고 이제 김정인 박사님하고 많이 다른데 예. 윤 장관님은 이게 제3당의 뭐 제1당 야당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정치권 변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마치 말하자면 영국의 자유민주당이 예. 노동당이 너무 좌쪽 가면은 그게 늘고 보수당이 너무 우쪽 가면 그게 늘어서 이 제1당, 제2당은 안 되지만 균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시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좀 재밌는 가족사도 있겠는데 아마 김종인 그 박사님의 조부님이 예.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훌륭했지만은 예. 현실 정당을 한번 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도 저는 그런 것이 김종인 박사님한테 좀 깊이 좀 뭐 박해 좀 이렇게 좀 인식이 돼서 소송고구에서는 예. 뭐 제3당이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것이 상당에 있는 것 대한 같습니다. 어떤 네. 고정관념과 그런 것들이 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시정일관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 이제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느냐?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다 저버렸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예, 오늘 약간 예 돌직구 지금 마구 나오고 있는데 김명미 전 의원, 예. 이상동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 사퇴는 좀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네, 아주 적절한 시점에 본인은 할 거 다 하고 내려놓는 형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할 거 다 하고 내려놓는 예, 형국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조기 사퇴를 했으면 본인의 사퇴를 위주로 기점으로 해갖고서는 소위 말하는 비주류 의원들이 사실 당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내보낼 사람들이 일단 다 내보냈거든요.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상 이 명분만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실질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건 나중에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를 누가 장악하느냐. 공천장을 누가 주고 있느냐. 그리고 결국은 선거의 전략 기획을 누가 갖고 있느냐인데 예. 여기에서 올해 총선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의 문재인 대표의 딱 오른팔로 버티고 있는 최재성 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문재인 대표의 친정 체제를 구축해놓고 예. 당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형태로 뒤로 일선 후퇴하는 형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요. 네, 윤태곤 시장님. 이상돈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은 김종인 위원장 정말 센 분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불러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예. 이분이 부딪히면 부딪혔지. 예. 뭐 흔히 속된 말로 뭐 바지 뭐 이런 걸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바지 사장 안 한다. 예, 안 하실 예.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획이 이제 주류 측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주류 측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은 예. 아마 사사건건 더 부딪힐 확률이 높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주류 측에서는 이제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으로 말한 게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공천권 등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공천 룰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아까 말한 이 주류 측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 자기의 말하자면 배수진이 쳐버리는 거죠. 이분도 예. 나도 뒤로 후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간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게 혁신위, 김상곤 교수, 조국 교수 이 혁신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철수 의원하고도 갈라진 건데 이 부분까지도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감한 부분까지 내가 예. 건들겠다, 칼 그러니까 들겠다. 문재인 대표한테 오히려 거꾸로 압박을 하는 거죠. 예. 나 이거 안 받아주면 나는 물러날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충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문 대표도 최소한의 안전판은 저는 만들려고 할 거로 보는 게 안전판을 만들 것이다. 문 대표가 대표직 외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그렇죠. 이 자리는 아마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거는 영입만 하는 거지만은 영입을 했을 때는 좀 배치까지도 좀 염두에 둬야지 영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대표고 윤태곤 실장님이 제 인재영입 대상이에요. 그렇죠. 제가 돌직구에 모셔왔지만 만약에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면 윤 실장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함께 합시다. 지역은
어디가 좋겠습니다. 정도는 그 돼 있을 정도에는 돼야지 그냥 영입만 하는데 어. 뒤에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라고 하면 영입이 안 되지 누가 않습니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안전판은 아마 그 자리를 지킬 걸로 보여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말 센 분이거든요. 예. 지금 말한 대로 그렇지만 정말 바지 사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뺄 볼라에서 것이냐. 정말 실권을 가질 것이냐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박영선 의원을 당에 잔류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박영선 의원이 나갈 것이냐, 요것을 보면서 예. 앞으로 이걸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돌직구쇼 인재 영입 대상 1호인 이상돈 교수님께 드려야 될 말, 오늘 돌직구쇼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 뉴스의 중심에 있는 말, 바로 이 박영선 의원과 관련된 겁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눌러 앉히겠다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박영선 의원 국민의당으로 땡겨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박영선 의원과 가장 가까운 분이 이상도 교수님이신데 박영선 의원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건 뭐 본인의 이제 최종 판단만 남아 있는데요. 예. 객관적으로 봅시다. 객관적으로 보자. 네. 예. 지금 박영선 의원을 절실히 원하는 쪽은 국민의당입니다. 절실히 원하는 건 그렇죠. 국민의당이다. 아주 그냥 공고한 최소한도 3당 더 나가서는 돌풍을 일으키는 제일 야당을 예. 넘보는 야당이 되느냐, 그냥 뭐 호남을 위주로 한 이 정당으로 가느냐, 아니 기로에 서 있죠. 예. 가장 절실히 원하는 쪽은 국민의당이 하는 것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류 의원들은 박영선 의원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박영선 의원 반기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네, 전혀 예. 좋아하고 오히려 나가서 크기보다는 들어가서 그냥 비실비실 고사하는 걸 원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고사하기를 원한다. 네, 이제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인데 김종인 박사는 예. 뭐 박영선 의원이 들어와서 자기가 좀 말하자면은 좀 크게 좀 보이고, 말하자면은 앞으로 남아 있는 주류 척결, 세상에 주류 척결이라는 게 난 있는가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주류 척결. 예. 그거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거기서는 이제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뭐 저는 박영선 의원이 특히 뭐 선거에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 야당이 3당, 그런 말 4파전이 돼서 전 서울을 3파전, 4파전이 해도 그런 가운데에서 뭐 당선할 수 있는 뭐 불과 1명, 3명 정도 야당 의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인지도가, 예. 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지금까지 박영선 의원이 쭉 보여줬던 여러 가지 또 고민과 행보 같은 것을 보건데, 예. 뭐 제 생각은 한번 용기를 내는 게 좋지 않느냐. 말하자면 용기를 정치인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 저 같은 정치를 바깥에 보는 사람, 논평하는 사람과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예. 용기죠. 용기다. 그렇죠.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박영선 의원 뛰쳐나와라. 네, 내가 좀 뭐 뛰쳐나온다는. 저작거리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뛰쳐나오는 거 아니라 갈 데가 없으면 뛰쳐나온 거지만, 갈 데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안철수 의원은 예. 현재 그 대선 주자하고 뭐 당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독약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자신이 한번 과거에 당이 왜 실패했느냐, 1인 대선 주자가 왜 실패했느냐는 너무 절실히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만큼 그야말로 박 의원이 원하는 권한과 예. 역할을 뭐 충분히 줄 각오는 또 확실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지금 나왔는데. 더 반기는 곳으로 가라. 그렇죠. 김병미 의원님. 예. 이게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 더불어민주당과의 치열한 신경전의 정점에 있는 부분이 바로 박영선 의원의 거취인데, 이상동 교수님은 지금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으면 주류 의원들에 의해서 고사될 것이다. 갈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박영선 의원이 이 교수님 표현대로 용기를 내서 네. 국민의당으로 간다면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를 야심차게 꺼내들었던 문재인 대표는 체면을 구길 것이고, 네. 그 반대로
박영선 의원이 김종인 박사의 말을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선택한다면 박영선 의원 강하게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러브콜을 보냈던 안철수 의원의 체면이 반대로 구겨지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치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도 필요한데요. 예.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판단의 과정이 되는 거는 본인이거든요. 내가 당선이 되느냐 마느냐가 첫 번째 이슈일 겁니다. 내가 당선되냐 떨어지냐.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당으로 옮깁니다. 네. 그럼 당연히 더민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흙을 뿌리려고 자객을 보내거나 어떻게든 예. 박영선 의원이 당선이 안 되게 하겠죠. 근데 예. 하나의 변수가 없어진 게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구로에 투입하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오 시장이 어제자로 딱 종로에 난 나간다라고 예. 선언해버리고 난 뒤에 제3자 구도로 선거를 치러도 박영선 의원에 능가할 만한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모두가 반겨주는 국민의당이 가서 예. 딱 안착해버리면 예. 사실상 박영선 의원이 앞으로 갖게 되는 정치적 입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지 않을까요? 혹시 그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네. 소속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남의 일이라고. 예. 아니,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다. 네, 네.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도 탈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윤태호 시장도 그렇게 보세요? 야권 쪽에서도? 아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를 내다볼 때 어떨 수 있느냐. 내가 이 안에 있을 때 과연 박영선 의원은 특히 한 번 겪었었지 않습니까? 불신의 늪이 커져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의원을 강하게 붙잡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담보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신뢰 네. 부분에 있어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이제 총선 때까지는 강력한 권한을 휘두를 뿐이지만 이분이 그 뒤까지 계속 있어가지고 뭘 챙겨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챙겨주진 못한다. 그렇죠. 그때는 또 이제 네. 사람이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니까 예. 그때 또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는 의구심이 있는 거겠죠. 네, 과연 박영선 의원의 거취, 이상동 교수님의 제안대로 박영선 의원이 용기를 낼 것인지 아니면 잔류를 선택할 것인지 정치부 기자들은 사실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선관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은 자제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참으로 초라해진 험지 출마론 때문에 참으로 초라해졌습니다. 안대희, 오세훈 이 두 명의 예비 후보는 마이웨이를 선택을 했는데요. 험지 출마하라라고 김무성 대표가 안대희 전 대법관, 오세훈 전 시장에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두 사람 웃기지 마라.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주말 예비선거운동 현장 저희가 촬영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구에 출마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야당의 거물급 인사를 상대해 해달라는 당대표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종로는 오선의 정세균 의원이 다시 출사표를 던진 만큼 쉽지 않은 곳입니다. 중학생 안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곳은 마포였습니다. 정치인 안대희는 마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따 말씀하시죠. 예. 몰라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따 이야기하시죠. 예, 기자분, 예. 그때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했는가? 그러면 근데 어떤 당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황승민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아니, 당의 분들인데 당은 이상동 교수님, 방금 보신 게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마포에 출마하겠다라고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 마포 당협위원장인 강승규 전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런 것은 흔히 있는 모습이죠. 예.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대법관을 지낸 그 안대희 씨가 예. 지금 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변호사니라 마포 변호사인가요? 예. 대선에 예. 총선에 출마하려면 출마의 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출마 변이 있어야 된다. 뭐냐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한다고 그랬어요. 예.
박근혜 정부가 3년 다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정치쇄신특위위원장으로서 저하고 같이, 미스터와 같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소송 공약은 다 부도가 났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뭘 어떻게 돕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과거의 어록 중에서 대법관은 뭐 법률가의 마지막 직업이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중학교를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제 이제 뭐 인적 정보 보면은 출신이 부산대에 있습니다. 예. 6.25 때 피난 가서 거기 났어요. 그렇군요. 그 제가 부산 가서 내가 난 곳이니까 여기에 출마하겠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기왕에 정치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출마의 변이 좀 보다 확실하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악에 대해서 예. 뭔가 입장을 정리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입장을 정리해라. 네. 네. 그리고 나가려 그러면은 좀 더 상징성이 있는 데 가야 예. 됩니다. 험지라든지. 네, 마포, 뭐, 거기도 뭐 험지랑 험지 있지만은, 마포 가압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마포 을이 적격이 아닌가. 예. 그 정청래 의원은 지금 여당에서 아주 그냥 무슨, 뭐, 그야말로 예. 엄청난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좀 예. 공적이죠, 공적. 공적인지 예. 공적 넘버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막말 정치, 구태 정치 저것을 한번 정청래 기록 척결하겠다고 가서? 거기 가서 붙든가. 그 치사하게 그냥 바로 그걸 비껴서 갑을 나갑니다. 예. 나는 도저히 그런 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알았던 중수부장 안대희와 지금 안대희는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네. 김무성 대표가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험지 출마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 김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셈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험지 출마론이 무색해지는데 또 마침 지금 현재 김무성 대표가 신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새로운 에너지원인 세일가스 생산량을 늘려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쟁국들을 멀리 따돌리기 위해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독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각자 생존을 위한 포격전을 펼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파편들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고스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IT 및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네, 김무성 대표 신년 기자회견, 대한민국 경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희가 물렸는데,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윤태곤 실장님, 김무성 대표가 조금 민망해졌어요. 오세훈 전 시장 험지 출마, 안대희 전 대법관 험지 출마.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이번 총선을 야권의 인재 영입에 맞서는 카드로 내세웠던 게 바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험지에 도전을 해서 야권 인사들과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그 모습을 김무성 대표는 그려왔는데 이 어그러졌으니 좀 민망해졌습니다. 지금 당으로 보면은 어쨌든 새누리당이 총선 전망이 제일 좋죠. 근데 제가 이른바 빅3,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세 분을 보면은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지금 김무성 대표입니다. 계속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 정치 생명을 걸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후퇴했어요. 정치 생명을 걸고 전략 공천은 막겠다. 이것도 지금 후퇴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물들을 이렇게 잘 배치하고 있겠다는 것도 뭐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전래 동화 중에 호랑이 만난 떡장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만난 떡장수. 떡 주면 안 잡아먹지. 제가 떡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 한쪽 주면 안 잡아먹지. 팔, 다리. 제가 볼 땐 한 8까지는 지금 오는 상황이거든요. 잡혀먹었다. 이거 8까지는 갔죠. 여기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버틸 수 있는지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김무성 대표는 뒤에는 청와대, 앞에는 대중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뭘 못하고 있다. 과거의 새누리당 대표 같으면은 TK 지역이라든지 강남권을 강력한 이제 자본금, 현찰로 들고 이걸 잘 운영을 해가지고 괜찮은 사람도 영입해서 이렇게 배치하기도 하고 어려운 곳과 쉬운 곳을 이렇게 적절히 배치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TK하고 강남권은 진실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교통 정리하고 있다. 그분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게 서울에서 지금 험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구 달성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원래 지역구예요. 곽상도 민정수석을 보내려고 하다가 그분을 빼고 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대통령 담화하기 하루 전에
이임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여당 당대표 입장에서 TK는 좀 쉽게 가져가고 나머지를 좀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김무성 대표하고 아무 관계도 예. 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대희 뭐 이런 부분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돈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는 청와대가 예. 다 가지고 가고 어려운 것만 지금 맡아 있는 상황이니까 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죠. 정성희 의원님, 방금 윤태곤 실장께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장사를 좀 하려면 현찰이 좀 있어야 돼요. 현찰이 좀 있어야 사람이 든든하기도 하고, 뭐 물건도 땡겨올 수 있고, 현찰이 좀 있어야 되는데, TK라는 대구 쪽, 이쪽 현찰은 청와대가 가져가서 행사해보니까 김무성 대표 주머니에 현찰이 없고, 어음장만 좀 몇 개 쌓여 있다. 만기가 좀 6개월, 7개월 남아있는 적금만 있다. 이 상황인 건데, 말 안 듣는 안대희, 오세훈 두 사람이 잘못을 한 겁니까? 김무성 대표가 민망해진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김무성 대표가 리더십에 상당히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선 첫째로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상향식 공천이니까 그 명분은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새누리당의 그 완전 이해관계에 대해서 갈기가 찢어진 공천 룰 파동에서 이미 상향청 공천은 자기 모순이 드러났고 이미 취지가 당당히 훼손됐습니다. 예. 뭐 여성이다, 강행이다, 뭐 여러 가지 룰로 엉클어져서 이미 예. 그 취지,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를 국민 몇 %를 할 것인가, 당원 몇 %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전총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이미 엉클어졌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중량급인 인사를 험지 출마시키던 험지 출마론인데 이번에 보다시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 작동하지 않았고 오세훈 시장 자기 고집대로 종로에 나가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안대희 대법관, 강순규 전 의원에게부터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겠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있죠. 지금 우리 이상민 교수께서 지적했지만 어떤 식의 명분을 보더라도 중학교, 그 숙문중학교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예. 나왔다는 한으로 너무나 약하게 돼서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린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소속 여의도 연구원 소속인 김명준 전 의원님, 네. 험지 출마 전략 공천 없다라는 이번 전략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이제 뭐 김무성 대표에 대한 이 힐난 아닌 힐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약간의 좀 비호 아닌 비호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김무성 대표한테 사실 국민이 박수를 쳐줘야 된다. 오픈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제도는 박수 쳐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잡혀먹는 한이 있더라도 제도를 지켜내겠다. 사실 예. 그것이 혁신을 한 거예요. 효율성의 문제에서 예를 들어갖고 만약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없다라고 하면 아까 강순규 전 의원 사진 보셨죠? 저런 게 전국 곳곳에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선에 기회조차 주지 않고 어느 날 강력한 당권을 쥐인 당대표가 다 꽂아넣는 거예요. 인재 영입이라는 명분하에.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인지 실적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을 결국 선택하는 건 당대표가 아닌 국민,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라는 이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제도의 취지 매우 좋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쓰지 못했으니까 문제. 예. 김명민 전 의원, 남은 말을 못해도 이게 강력하게 비호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휘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주에서 꽃도 키우고 농사도 지어서 우주인들이 수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 인기를 끊었던 영화 마션에서 이 상상력을 현실로 다루는 장면이 영화에서 연출됐었는데 영화가 아니라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휘날레 기사입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영화 마션처럼 처음으로 우주에서 꽃을 피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 우주 비행사 스콧 켈리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꽃을 피운 백일홍 사진을 SNS에 공개를 한 겁니다. 야, 이제 인류가 우주 정거장에서 꽃 피우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우주인들은 로메인 상추와 채소의 일종까지 재배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사진 보면 상추 씹고 있는 사진, 상추 씹어먹고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생육 조건이 까다로운 꽃까지 이번에 폈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문가들은 두고 있고요. 우주인들은 앞으로 토마토 등 각종 식용작물 재배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꽃을 피운 인류의 집념, 인류의 의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아서 오늘의 휘날레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